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민입니다.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도 하고 신조차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고도 하는 공공기관, 공기업 개혁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지난 화요일 26일에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1,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와 주택공사, 토지공사의 통폐합 방침을 비롯해서 모두 79개 기관에 대한 개혁 추진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서 그 기준과 원칙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요. 공기업 개혁이라고도 부르기에도 그 내용이 크게 미흡하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CCBB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내용은 어떤 수준인지 평가해보고 향후 공기업 개혁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맞은편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시 맞은편에 명지대 최창규 교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경신련 정책위원장이신 연세대 양학순 교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가 발표한 1,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한 화면 함께 보시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미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유경미 아나운서. 네, 유경미입니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공기업 개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안인데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공공부문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과 공적자금 투입 기업 14개 등 모두 319개 공공기관을 개혁 대상으로 정하고 이 중 100여 개를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 가운데 41개를 1차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을 비롯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 26곳은 민영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9%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12곳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6일엔 선진화 2차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단일 통합 조직화해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슬림한 조직으로 공공기관을 거듭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분야나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업무 기능이 중복되는 29개 공공기관을 13개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리금융공사, 코레일 에드컴 등 3개 기관은 폐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7곳은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 조정, 한국공항공사 소속의 국내 14개 공항 가운데 1개에서 3개는 운영권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1, 2차 발표에 대해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퇴색했다는 비판과 함께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라는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 국민 경제적 비중이 큰 주요한 공기업들이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소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지 신용만 내는 그런 공기업의 선진화가 아닌가. 정작 내심은 낙하산 인사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는 다음 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등 나머지 20여 개 공공기관에 대한 3차 선진화 방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가 당초 목표대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고 대국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유경미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1,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정부가 두 차례 발표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만은 3차 방안 발표는 들으신 대로 다음 달 중에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윤곽이 다 나온 상황이니까 큰 틀에서 먼저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네. 이번 공기업 선진화 방안 그 내용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우선 이제 공기업 선진화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을 개혁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질이 더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 재정이 좀 전략되고 국민이 덜 낭비되고 이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1, 2차 발표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319개 공공기관입니다. 305개의 공공기관 플러스 공적 자금이 투입된 14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임기 동안에 우선 이 중에서 한 100개 정도 하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한 41개 주로 이제 민영화 대상 이제 공기업을 중심으로 했고요. 2차에 발표한 것은 이제 한 40개 정도인데 주로 이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업에 대해서 한 40개 정도 중심으로 했고 3차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것은 좀 논란이 적은 것부터 이렇게 발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쇠고기 파동에서 보셨다시피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이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면 굉장히 그 반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라는 것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보셨다시피 반발하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 당사자들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 또 진보 그룹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1차, 2차 이렇게 논란이 적은 것부터 발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발이 좀 적은 것서부터 건드린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박영선 위원의 평가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선진화 뭐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첫째, 방향과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왜 저것을 저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가 참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를 들면은 공기업을 민영화한다거나 선진화하겠다 하면은 공기업이 적자가 너무 심해서 국민적 부담이,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든가 아니면은 공기업의 서비스가 너무 나빠서 국민들이 짜증을 낸다든가 또 아니면은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부담이 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네. 첫째 그런 원칙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뭐 목적 또 제시가 없고요. 또 이런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그러면 그 민영화된 자금을 어디다 쓰겠다라는 어떤 결과적인 그런 그 목적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라고 말을 꺼냈다가 슬그머니 이것이 이제 그 여론의 저항을 받으니까 공기업 선진화라고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공기업 선진화로 단어를 바꾸면서 더 애매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선진화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면서 검찰의 표적 수사라든가 또 어떤 특정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아가지고 마치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한 다음에 무리하게 낙하산 인사를 막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그 대선 당시에 공이 있었던 사람들을 막 마구 앉히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과연 공기업 선진화가 공기업 낙하산 인사냐 아니면 그런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 사유화냐라는 비판에 지금 몰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 교수님께서 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판이 적은 것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방향과 목적성이 불분명해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 의원 말씀은 상당히 방향과 목적성이 모호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최상희 교수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어쨌거나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참여정부 기간하고 비교해 보면은 참 격세지감이다. 정말 방향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네. 이제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 그 5년간 공공기관이 45개가 신설이 됐고 인력이 4만 명이 증가했고 예산이 88조가 증가하고 정말 우리 세금은 정말 벌어갖고 내는데 정말 신의 직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노력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참 역사의 수레바퀴를 좀 돌려가지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갖다가 낮추고 없애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는 것만 해도 저는 참 방향을 참 제대로 잡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예산 절감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저도 이제 사실은 이걸 해가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재정이 이 낭비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뭐 감세를 얼마나 하겠다. 우리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겠다. 혹은 뭐 저는 이제 대학생들 많이 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우리 OECD 국가 중에 사학에 지원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낮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공기업 개혁을 해갖고 예산 절감해갖고 우리 학생들 등록금도 좀 깎아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금도 좀 깎아주고 그래서 그럴 수 있으려면은 예산이 얼마 정도 준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저는 이제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교육 양극화 지금은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을 다 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이 사학에 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투자를 좀 하고 하는 그런 얼마든지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은 비효율 극복이라는 면에서 방향성 좋다, 제대로 잡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공기업 개혁이 국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요구되는가 하는 그 원론부터 한번 되짚어 보면은요, 그거는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방망 경영이다, 아니면 그 과정에서 뭐 사업 이권 관련해서 뭐 부정부패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제기되면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그 필요성, 이 부분이 제기되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사실은 낙하산 인사.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게 공적인 나름대로의 설립 목적이 있어서 운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실제 그 설립 목적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그 인사가 그 경영을 맡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권력의 어떤 그 전리품처럼, 예,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을 한번 따져보면 공기업 내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정치권의 일종의 그 사유화, 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제기되는 문제 제기, 이걸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공기업 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현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공기업 개혁은 꼭 공기업 민영화다, 이렇게 틀을 잡았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 민영화 안을 내놨을 때에 아마 입장에 따라서 불만인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민영화가 처음에 정부가 얘기했던 것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 이래서 이제 불만인 것 같고, 네. 그러나 이제 보다 본질적인 공기업 개혁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보면 그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빠져있다, 핵심이 빠져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으면, 물론 이따 이제 민영화에 대해서 논의할 때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공기업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공기업의 사유화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업의 여러 방망 경영이나 부조리들이 해소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의 감시 체계와 참여 체계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없어요. 그에 대한 안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해 주시고 의미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박 의원께 그러면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되묻자면은 그 방향과 목적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보다 큰 틀에서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시고 계시고, 그 올바른 방향성은 아까 몇 가지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민영화를 초점을 맞춰서 민영화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기업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국민 중에서. 네. 더군다나 이 공기업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그건 반드시 개혁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공기업 중에서는 흑자를 내는 공기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흑자를 내는 공기업은 결국은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공공의 목적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인천공항 같은 것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인천공항은 첫째 지금 이제 흑자 경영으로 이미 돌아섰고요. 그리고 이 인천공항이라는 것이 독과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공항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 옆에 어디 김해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독과점 형태의 그 공기업을 민영화했을 때는 독과점 민영화 기업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폐해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민영화되면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차료라든가 뭐 공항 이용료가 올라서 그게 다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그 시장 규모와 그 국가의 공기업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의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약 2.8%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일본의 경우가 3.7%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저희가 훨씬 민영화 비율이 좀 높은 거죠. 그러면 그 경제 규모를 대비했을 때 이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포진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전체적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유리한 것이냐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안에 보면은 그것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획재정부가 1차에 중소기업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그런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가져온 자료를 보면은 그 자료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대출이 점점 줄어들고 가계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은행을 좀 더 빨리 민영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 자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허위 자료를 가지고 국회에 와서 브리핑을 할 정도면 정부가 그만큼 고뇌하지 않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지금 그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공기업 민영화를 내걸었으니까 막 319개 공기업 가운데 순서를 대충 이렇게 숫자 채우기에 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 뭐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그 아까 낙하산 인사 얘기도 이제 그 양 교수님도 하고 그러셨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같은 곳에 임명된 이 장종호 원장님, 물론 지금은 사퇴하셨습니다. 네. 이분이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 새로 그 수장을 바꿨는데 이분의 개인적인 것을 보면은 1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그 공기업의 수장으로 앉히고서 공기업 개혁을 화두로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그만큼 그것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정부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공기업 1차, 2차, 3차 이 민영화 계획이 오히려 개혁이 후퇴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게 그 방향성과 목적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왜 민영화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양 교수와 박 의원 두 분이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요 얘기는 좀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좀 이따가 중반부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박 의원이 제기해 주신 가장 큰 문제 그거는 민영화 대상기업 선정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얘기도 했고 기업은행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만은 우선 그 민영화 대상기업 선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즉 올바로 되고 있느냐, 흑자 내는 기업을 왜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을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을 이쪽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 네. 제가 먼저 하실래요? 네. 두 분이 교통 정리를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우선 그 낙하산 인사는 뭐 저도 할 말이 많으니까 네, 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우선 목적성과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다 그랬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로서는 뭐 그렇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선 목적성은 분명합니다. 지난 참는 정부 5년 동안에 하지 않았던 그 공기업에 대한 개혁 이걸 이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직장을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주겠다 하는 것이죠. 목적은 분명하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민영화를 하면 돈이 많이 이제 들어옵니다. 네. 참고로 DJ 정부 시절에 민영화를 이제 8개 하고 또 부분 민영화를 3개 하고 했는데 14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14조 원이라는 돈은 굉장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세수의 한 10%를 차지하는 돈이죠. 이 돈을 이제 사회복지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또 R&D 투자나 구조개혁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또 감사정책을 위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민영화를 하게 되면 들어오는 돈을 이렇게 다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또 국민의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다 쓸 겁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액수가 안 나와서 아직 층사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목적성은 분명하고요. 방향도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이렇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방향이 이 기업이 이제 시장에서 민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래서 시장성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공기업으로서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기업들은 민영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1차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장성이 좀 덜하고 공공성이 강하다. 이런 기업들은 민영화를 하지 않고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이 이제 중복되고 유사한 것들은 통폐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존치 필요성이 없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뭐 기능 조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법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개혁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기 시작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는 굉장히 큽니다. 그 공기업에 이제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노조 또 이제 진보 그룹들이 큰데 이게 이제 혜택이 일반 국민한테 결국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해서 돌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목소리가 크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게 목소리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게 별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고요. 인천 그 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그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조속한 민영화를 상정하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 흑자가 나는 기업을 민영화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으신데 우리가 외국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 뉴질랜드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뭐 그 나라에 오래 살았는데 이 민영화를 할 때는 아주 형편없는 기업을 민영화하면 그 시장에서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영업 성적이 있는 기업들을 민영화해야죠.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사고 이제 누가 사느냐 하면은 대부분 이제 이게 국민주 형식으로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뭐 기업들도 사고 또 외국 투자가들도 사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업 수익이 있는 기업을 민영화해야지 팔리지. 그렇지 팔리지 않습니다.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것은 지금은 이제 영업 실적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른 나라 또 공항들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좀 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민영화를 생각하는 것이죠.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하면은요. 그 민영화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에서도 공항은 아직까지 국제공항은 아직까지 민영화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남북 분단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안보 보안의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돗물 민영화나 전기 민영화 또 다른 차원의 또 이제 이게 문제죠. 공공성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 인천공항 민영화가 좀 생뚱맞고 좀 뜬금없다라는 이제 그 반응을 보이는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는 그 민영화 원래 1차 발표에 인천공항 민영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끼어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회 답변에서도 그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 부분은 뭐 일정이 좀 당겨진 것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한 그날 호주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강만수 장관은 국회에 나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시드니 공항 예를 딱 들면서 시드니 공항하고 합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시드니 공항 얘기가 나왔으면 그건 맥커리 펀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 맥커리 펀드 그렇기 때문에 이 맥커리 펀드를 둘러싼 그 이명박 정권의 친인척 관계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나 의원님께서는 인천공항이 애당초부터 민영화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데 그 당시에는 그 IMF 시절에 인천공항을 이제 만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됐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왜 우리가 김포공항을 놔두고 멀리 그 인천공항까지 만들어야 되냐는 그런 그 또 비판도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처음에는 그렇게 설계가 됐고 그 후에 정말 그 땀을 흘려서 저희가
공항을 만들었고 영종대교도 놓고 또 그 지금은 철도도 깔았고요. 또 고속도로도 만들었고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다 투입해서 지금 공항을 만들어서 이것을 허브화하기 위한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해갖고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흑자로 전환됐더니 이제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이 나는 기업을 판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수익이 나는 기업을 반드시 파는 것이 이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기업의 그 수익을 잘 국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서 그만큼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특정 업체에 줘갖고 그 특정 업체가 독과점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 특정 업체가 마치 신이 내린 주인이 돼버리는 것.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내린 직장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셨는데요. 민영화가 잘못되면 신이 내린 주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몇 사람의 주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특권층에. 그런 것을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양 교수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이 찬반의 입장을 이렇게 번갈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좀 반박을 드릴까요? 안 그러면 제가 기회를 드릴까요? 뭐 최 교수님 하시죠. 그 말씀하시고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그러시죠. 그 아까 이제 뭐 낙하산 인사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가 낙하산 인사가 가능하면 좀 없고 전문 경영인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또 뭐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낙하산 인사 얘기는 좀 나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훌륭한 분을 뽑아서 감시를 잘하고 경영을 잘하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우리가 잘하도록 감시도 하고. 근데 가장 감시를 잘하는 방법은 민영화입니다. 네. 주인이 있고 우리 민간 기업은 CEO가 잘못하면 바로 시장에서 벌칙을 받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저거 망할 회사다 그러면 당장에 시장의 감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기업은 그런 그 시장의 감시가 없고 우리가 뭐 교수님들이 가서 평가해봐야 모릅니다. 내막을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의 감시가 좋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그 민영화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천공항 좀 말씀하셨는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왜 민영화를 하느냐. 민영화를 하는 게 반드시 적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영화의 기준은 민간기업화 할 수 있는 거를 민간기업화해서 성과를 더 좋게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 흑자 나는 거를 더 흑자를 크게 하자.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인천공항이 그 보면 1인당 운영 경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말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독과점이니까 경쟁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환승률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대한민국 서울에 인천에 서는 게 아니고 잠깐 들렀다가 딴 데로 바꿔 가는 건데 네. 그 비율이 우리나라가 이 12%, 12.3%인데 가장 낮습니다. 나리타 공항이 20%고요. 프랑크푸르트가 65%, 홍콩 체크랍콕 공항이 28%, 우리가 12%. 이 말은 국제적인 경쟁, 우리가 국내에서 아무리 그 독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개방이 되면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완전히 이 민영화가 된 건 아니죠. 49%니까 사실은 원래 그 처음에는 한 51%까지 그 태생적으로는 그렇게 그 하기로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49%로 좀 줄었죠. 그래서 완전 민영화는 아니고 일부 지분을 매각해 갖고 상당히 그 이 분야에서 정통한 동업자를 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 전략적 제휴를 해가지고 그 오히려 이게 네트워크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떤 환승률도 높이고 여러 가지 그 수익원도 좀 발굴하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더 큰 이익을 내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민영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런데 잠깐 반론할 게 있거든요. 제가 먼저 잠깐 말씀하시고 네. 그 시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성이 있으면 민영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5차에 걸쳐서 민영화를 해왔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6차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데 5차까지 민영화됐던 대상들을 보면 실제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도 될 그러한 성격의 산업들이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남은 것들은 국민들의 보편적 서비스, 국민의 기본 생활과 깊이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하고 그 다음에 실제 자연 독점 상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민영화를 통해서 공기업을 하겠다고 이제 공약을 했는데 실제 들여다보니까 실제 민영화 대상이 사실 적절치 않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적 투입 자금 돼 있는 그러한 기업에서 공적 자금 회수하는 거,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서 시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으면 모두 다 시장에다 내놓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특히나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 독점성이 강한 그러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내놓으면 말씀이죠. 특성상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 독점 내지는 독과점 형이 형성돼서 결국은 경영은 효율화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경영 자체도 유효 경쟁 상태가 잘 형성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게 효율성이 그렇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질 않고요. 그 다음에 서로 효율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독과점 기업이 민간 기업이 그 효율성이 향상된 부분만큼만 이윤으로 가져가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윤 극대화가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연 독점인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공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급을 줄이면 시장 가격에서 변동성이 커지고요. 그거는 수요가 그 특성상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아주 낮습니다. 국민들이 기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격이 높아진다고 안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 조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시장에 경쟁이 되면 내놔야 된다가 아니고 여기서 시장성은 과연 이 서비스를 시장에 내놔도 국민의 후생 복리 차원에서 적절한가 하는 차원에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대체제가 있는가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연 독점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가, 유효 경쟁이라는 게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제적인 노선에서 경쟁을 말씀하셨는데 그 경쟁이 있다면 굳이 민영화하지 않아도요. 지금 국제공항공사로서 국제적인 경쟁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 그건 결국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럼 굳이 민영화를 해야 경쟁이 되고 지금 국제공항공사 형태로는 다른 그러한 국제적인 노선의 허브로서의 경쟁을 안 할 거냐? 그렇지 않단 말씀이죠. 국내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자연 독점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얼마든지 그게 경쟁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경쟁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민영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논리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대목을 보니까 네 분이 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언 의사를 표시하는 분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 자유 토론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론하시겠다고 한 박 의원께 네. 그 얘기 듣고 그다음에 그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양 교수님하고 같은 흐름인데요. 이 민영화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 시장에 나눴을 때 서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는 가격이 낮춰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이게 독과점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을 향해서는요. 그러면 민영화되면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뭐 공항 이용료가 마구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라든가 호주의 시드니 공항 민영화된 다음에 다 공항 이용료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짜증나는 공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공항의 어떤 얼마나 이 공항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의 그 세계적인 그 순번도 아주 뒤로 처졌죠. 그리고 아까 양 교수님이 환승률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이 환승률이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관서공항과의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인데 이 관서공항이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는 상당히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그 다음에 운영을 잘함으로써 지금 이 환승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공항의 운영 형태를 갖고 있고 많은 공항들이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와서 지금 견습을 하고 갈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환승률 때문에 인천공항을 민영화해야 되겠다는 논리는 좀 억지 논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국민들도 그 환승률과 민영화가 그게 무슨 그렇게 연관관계가 있을까?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에서 얘기했던 시드니 공항과의 합작을 통해서 환승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처럼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양 교수님이 하도 이론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
일반 시청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내가 좀 이따 좀 쉽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게 지금 수익을 남기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허브공항으로 그걸 키워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 환승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 노선수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 다른 국제공항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는 수익률이 있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수익이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완전 개방화 시대거든요. 개방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천공항이 상해공항이나 나리타공항 등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또 홍콩의 공항 등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 괜찮다는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 무한 경쟁에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민영화하면은 벌써부터 단정을 하지 않습니까? 민영화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영화를 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부터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경험으로서는 이게 민영화를 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양 교수님이 뭐 그냥 공사로 있어도 어차피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게 우리 과거의 경험으로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사로 있으면 그게 방만한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방만한 경쟁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민영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박영선 의원님께서 많은 이제 몇몇 국제공항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민영화되어 있는 공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의 히드로라든지 덴마크 코펜하겐 이게 굉장히 우수한 공항입니다. 완전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라든지 파리 이제 로마 이게 대부분 다 부분 민영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정부 소유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은 또 이제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이라든지 이제 싱가포르 공항도 지금 이제 상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공항들이 왜 이렇게 상장을 해서 이제 지분을 타려고 하느냐 하면은 현재 상태로서는 무한 경쟁 시대에 이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 독점이 된 것이죠. 그런 기업에는 공기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경제 이론적으로. 그 공기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철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계속 공사나 국영기업으로 남게 되면 이게 경영이 방만하게 되고 이제 적자가 발생하고 국가 재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런 공기업 자격이 있는 기업들도 나중에 어느 정도 기업이 이제 세틀되면 다 민영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영화하면 누구한테 파느냐면 일반 국민들한테 공모주로 형식으로 팔고 또 외국인들한테 팔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공기업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예, 제가 예, 지금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요. 네, 예. 물론 이제 그 공기업 민영화라고 하는 부분이 가야 됩니다. 민영화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 독점 상태인 공기업,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 민영화로 바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적어도 시장 환경 자체가 그게 민영화했을 때 정말 자유 경쟁이라고 하는 경쟁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돼 있느냐? 유효 경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유효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갈 수 있느냐? 세계적인 흐름이 공기업의 민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이 공기업 민영화라고 해서 민영화로 간 모든 기업들이 특히 자연 독점인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민영화로 돼서 성공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영화 얘기할 때에 영국의 예를 많이 듭니다. 영국 대처 정부 때 민영화했던 거. 그런데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중에서도 특별히 전력, 상수도, 철도 이건 이미 실패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 경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민영화를 했을 때는 결국 그 부담은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국민에게 가고요. 경영 효율성을 얘기하는데 경영 효율성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경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 열매가 국민의 후생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효율성의 결과가 오히려 거기에 더해져서 거대 기업들의 이윤 극대화로 가버리면 국민의 후생은 더 열악해질 수 제가 있습니다. 10초만 말씀드릴게요. 10초만. 그래서 양 교수님, 저희가 한나라당이 지금 민영화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경쟁 여건이 조성되고 시장성 있는 기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 여건이 조성돼야지 우리가 민영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기업에 대해서 제가 영국의 대처가 개혁하는 동안 제가 영국에 10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 기업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실패한다고 그래요? 그 성공을 해서 지금 영국 경제가 지금 다시 살아난 것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러면 반론을 이제 저희가 할 차례인데요. 캘리포니아의 그 전기 같은 경우에 민영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전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값이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민영화되면 이거 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적 자금이 들어간 대우조선이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이거 당연히 민영화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민영화한다 그러면 아마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우조선이나 현대건설 민영화 이야기는 뒤로 가고 엉뚱맞게 무슨 인천공항 민영화라든가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이런 부분에 민영화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그 승객의 환승률은 낮지만 화물 같은 경우는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이게 다 그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땀 흘려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을 덜렁 49%의 주식을 팔겠다 그러는데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를 한다면은 먼저 인천공항을 상장을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신주 발행을 해가지고 파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이걸 팔게 되면 그냥 일반 회계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인천공항을 갖고 온 노력이라든가 또 거기에 뭐 영종대교를 놨다든가 아니면은 그 전철을 깔았다든가 하는 그런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그 투자 자본을 확실하게 계산하기도 힘들고요. 그것을 국민들의 몫으로 돌려주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그 인천공항 민영화 같은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앞뒤를 따져보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공항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하는 추세가 많고 아까 안보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북경공항 말입니다. 그럼 이게 중국이 안보에 굉장히 그 민감한 나라 아닙니까? 그 프랑스 그 파리공항공사에다가 9.9% 지분을 매각해갖고 전략적 투자자로 맺었고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지분 35%를 매각했습니다. 그럼 이 중국은 우리보다 더 닫힌 나라인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보편적 양 교수님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그 보편적 서비스란 것도 많이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우정공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 우체국인데 우체국이란 건 우리 뭐 보편 서비스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 지금 우체국을 일본에 거의 민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그래서 우체국이 이제 아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전부 그게 민영화가 다 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 우정공사를 이용할지도 몰라요. 일본 우체국을 서비스가 더 좋고 그래갖고 이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이제 뭐 우리가 흑자니까 안 한다. 뭐 지금 돈 벌고 있는데 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자연 독점 가격 말씀하시는데 우선 민영화를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 민영화를 하면 시장에서의 경쟁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독과점 성격이 좀 있는 것은 외국 같은 경우에 공항 팔 때도 보면 가격을 갖다가 뭐 몇 년간 어떻게 묶는다든지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점 기업이라고 해서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또 민감할 필요는 없다. 네, 제가 반론을 하나 드리죠. 예. 국민의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중에서도 보편적인 서비스의 특성상, 그렇죠? 특성상 경쟁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또 경쟁이 가능해지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서비스, 얼마든지 경쟁이 가능해진 조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신 있죠? 통신? 지난 5차 때 민영화했지 않습니까?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경쟁이 가능해진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장치산업, 망산업, 소위 말하는 전력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만약 그걸 민간기업에 하게 될 경우 민간기업이 그거 다시 망을 또 놓겠습니까? 경쟁하기 위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거대 자본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있는 보편적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걸 민영화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독과점 형태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효율성을 낮추지 않고요. 그냥 공급만 조절해서도 얼마든지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영화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원론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나 그러나 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논란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민영화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좀 논의의 제가 초점을 좀 잠깐만 좀 최 교수님 우리가 말씀 끝으로. 지금 이제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먼저 정부는 굉장히 착하고 민간은 사리 사용만 채운다 뭐 이런 그런 논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독점 공기업은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가격도 착하게 매기고 그리고 민간이 하면은 형편없이 올리고 그런 논리가 깔려 있는데 사실은 또 정부 공기업의 그 내부적인 그 비효율성이라는 것은 이 시장에 감지도 되지 않고요. 그런 게 있어도 쉽게 이렇게 체크가 안 되지만 민간 기업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견제를 받고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 그게 걱정이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경영권을 그러니까 경매를 해가지고 좀 이 위탁 경영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민간과 정부를 대립시켜서 뭐 정부는 선하고 뭐 일반 기업은 뭐 사익만 추구하는 이게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공기업 방만 경영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 구조가 정부가 선해서가 아니 정부가 선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그 방만 경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국민이 정부로 하여금 제대로 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그걸 경영자들을 제대로 세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낙하산 인사로 내립니다. 그러면 낙하산 인사로 간 사람이 경영 효율에 관심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이걸 효율화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냥 시장에 맡기자는 거냐? 아니요. 시장에 맡겨서 될 게 있고 맡기지 않아야 될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개선하는 길은 뭐냐? 결국 주인인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감시 체계를 강화해서 개혁을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고 민간에 맡겨도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그 공기업들,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들은 시장에 맡겼을 때는 사실은 상당히 국민의 후생 측면에서 상당히 리스크가 큰 그러한 부분이다. 양 교수님 말씀이 맞으시려면요. 네. 우리가 과거에 정말 양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민영화를 외치고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정말 만약 이때까지 얼마나 그 공기업 논리로 해갖고 자회사니 무슨 뭐 그냥 계속 사업을 확장하면서 비용을 엄청나게 그렇게 하고 그 회사도 또 얼마나 또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 교수님 말씀이 맞으려면은 과거에 감시 안 했습니까? 얼마나 교수님들이 다니면서 뭐 경영 평가한다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얼마나 지금 공기업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 되겠다. 이거 좀 민간에 맡겨서 주인이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거기 때문에 너무 물론 이제 아주 몇 개의 그런 그 예외적인 기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 공기업들이 비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것은 주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민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최 교수님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최 교수님께서는 이 독과점 형태의 그 공기업이나 공공성이 있는 기업을 민영화해도 이것이 경쟁을 통해서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아까 그러니까 이용료가 낮아지는 경우를 그러니까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셨는데 민간에서 경쟁하는 경우는 아니요, 경쟁에서 내려가고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렇게 비용이 낮아지고 경쟁을 통해서 저희 소비자들이 그 이용료를 낮출 수 있는 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지금까지 이런 공공성이 강한 독과점이 강한 것이 민영화돼 갖고 한 번도 그 이용료라든가 그것이 낮아진 경우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이용료가 다 올라서 결국은 다 소비자 부담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고 그 불만 이미 민영화됐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이라든가 우리나라의 KTX 같은 경우에 고객의 만족도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만족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엠트랙 같은 기차 만족하십니까? 그거 타보시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경우에 저는 그게 민영화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이라든가 KTX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좀 더 그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DJ 정부 시절에 민영화됐던 한국중공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국민들이. 저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저걸 우리가 계속 공적 자금, 세금으로 메워줘야 되느냐. 이런 어떤 국민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영화했습니다. 그때 민영화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그 한국중공업이 민영화돼가지고 결국 지금 흑자 기업이 됐거든요. 그 당시, 민영화될 그 당시에는 그 중공업 자체가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자, 저거 사도 될까? 하는 의구심을 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골라서 민영화하는 것이 저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기업, 어디나 팔 수 있습니다. 누구나 팔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민간의 재벌그룹에서도요, 잘 나가는 기업 얼마든지 팔 수 있죠. 그거는 재벌그룹의 기업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민영화 선정 기업 한 가지 대상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질문하셨으니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분인 것 같아서 환기를 시켜드리는 것이고요. 대답하고 하세요. 네, 최 교수 말씀. 제가 먼저 하고, 그러니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공공성이 있는 공기업 중에서 민영화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기업이 있느냐, 예를 들어 보라 그랬는데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KT죠. KT는 이제 민영화해가지고 상품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가격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예고요. 그 외에도 뭐 그러나 KT는 독과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것은 경쟁업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유선에 있어서는 그 당시는 독과점이었죠. 예를 들면 인천공항 같은 것은 이건 경쟁업체가 등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죠. 다른 나라 인천공항 말씀드리잖아요. 상해공항이나 옆에 공항을 새로 아니 상해공항이나 나리타공항이 경쟁업체죠. 그거는 KT 글로벌하게 같은 보시면 것을 예로 드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경쟁업체가 있습니다. KT는 그 당시는 독과점이었어요. KT는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여기는 경쟁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독과점이었고 SK텔레콤도 나중에 이제 이동통신하고 경쟁하게 됐죠. 그렇지만 그 당시는 앞으로도 독과점이었고 더 전화 요금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양 교수님이나 박 의원님이 기본적으로 민영화나 공기업 개혁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양 교수님 말씀이 민간에 맡겨도 좋은 것만 하지 않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도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르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서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뭐 그쪽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또 저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독과점 같은 것을 옛날에 우리가 폐쇄경제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폐쇄경제에서는 그 기업이 독점이고 가점기업이라도 지금 세계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오픈된 상황에서 보면은 모든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기업하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에서만 딱 닫아 걸고 보면 독과점이지만 주변에 상해공항, 홍콩공항, 나리타공항 얼마든지 많습니까? 그런 기업하고 경쟁을 해서 다른 항공사도 끌어오고 화물도 끌어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 경쟁이 지금 직면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KT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요. 과거에 전화가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있을 때는 전화선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화 돼가지고 전화선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KT가 민영화된 겁니다. 그리고 경쟁업체가 등장할 수 있었고요. 인천공항과 KT를 비교하신다는 거는 조금 이거는 약간 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영화 대상이 될 공기업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옳은 것인가, 입장이 양쪽으로 나뉘는 네 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아까부터 네 분 패널이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낙하산 인사, 그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교수께 여쭤보죠. 지금 낙하산 인사, 그것이 공기업의 효율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기업이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 하는 거의 핵심은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종의 이 모럴 해서드 문제인데요.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대리인 문제입니다. 대리인 문제. 그게 사실 국민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공공기업들을 통해서 제공해달라 하고 정부에 맡겼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법에 근거해서 공공기관들을 세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문제는 정부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 차원에서 공공기관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정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내려간 기관장들 역시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면은요, 실제 공공기관장, 내려간 공공기관장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임명권자를 바라보고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명권자가 또 국민의 이익 차원에서 임명을 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현실은. 왜? 낙천 인사들, 낙선 인사들, 이런 인사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는 현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공기업 문제가 방만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주인인 국민들이 내부의 경영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 일부 제한된 정보들은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영업비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실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안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룸 속에서 방만 경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공공기업의 핵심은 실제 주인인 국민들이 내부의 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가격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요. 그 원인 제공자인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이 부분을 단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낙하산 인사는 그 뭐 우리 역사상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저도 뭐 낙하산 인사 싫어합니다. 근데 낙하산 인사를 딱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민영화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 공기업을 다 민영화하면 낙하산 인사 그날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부까지 낙천 인사를 삼성전자 사장에 임명할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까지 다 민영화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국회의원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말씀이냐면, 공기업은 항상 본질적으로 그 문민 정부 때도 그랬고, 국민의 정부 때도 그랬고, 항상 낙하산 인사 때문에 그렇죠.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주인 없는 직장이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평소에 아는 사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없애려면 민영화를 대폭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시장 감시에 의해서 우리 민간에서, 사기업에서는 사장이 함부로 행동하면 경영 실적이 나빠지면 금방 갈고, 시장의 그 주가가 주식 시장에서 바로바로 사장이 형편없으면 주가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영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기업 민영화, 아니 공기업 개혁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경영의 효율성이냐는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경영의 효율성을 민영화를 통해서 일부 이룬다 하더라도 결국 그 과정에서 독과점 이익으로 해서 거대 기업들의 이익이 증대되고 오히려 독과점 가격에서 소비자의 후생이 악화된다면 그 경영의 효율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 경영의 효율성만을 강조해서 민영화해야 된다. 공기업은 그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형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영화 할 수 있는 거 있고 공기업으로 남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그 공기업의 형태로 남아야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최대한으로 국민의 이익 차원에서 감시하고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시는데, 네. 민간 기업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민영화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니, 공공기업 있는 건 하지 않겠다고. 예, 물론 의원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자꾸 반복하시는데 제가 좀 답답하네요. 예. 근데 제가 양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낙하산 인사 하시는데 참여정부 때 낙하산 인사가 더 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부가 더 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특정한 정부를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죠. 제 입장에서는요. 예, 예. 그러면, 다만 적어도 낙하산 인사 자체는 없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 낙하산 인사, 이번 정부의 낙하산 인사, 어떤 게 질적으로 좋냐 나쁘냐, 이걸 저는 비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현 정부가
법 질서를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준법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공기관장 개편 과정에서는 정부가 법 질서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기관장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게 하고 결국 낙선 인사들로 세운다는 것은 그 과정상으로 보면 저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뭐 두 정부를 비교하고 싶다 그러지 않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현 정부를 더 이제 비판하시는 겁니다. 지난 정부 때 제가 양 교수님이 이제 낙하산 인사를 얼마나 비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도 낙하산 인사를 하면 제가 비판할 겁니다. 지금 비판하고 있고. 근데 지금 지난 정부에서 이제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아시죠,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늬만 공모고 결국은 자기들이 임명하고 싶은 사람은 임명합니다. 결국은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보면은 그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초기에 이제 코드 인사라는 건 뭐냐면 이제 능력이 없는데 측근이나 이제 386이라 그래서 이제 임명하는 걸 코드 인사라 그럽니다. 낙하산 인사는 이제 측근들을 내려보내는 걸 낙하산 인사라 그러는데 현 정부도 지금 낙하산 인사가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적어도 현 정부는 자기 이제 선거 때 고생한 사람들은 이제 내려보내죠. 물론 내려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부분 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정부하고 지금 차이점이 그겁니다. 낙하산 인사를 올해 조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뭐 법 절차를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대부분 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건 제가 뭐 다 증명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법 절차를 어겨서 이제 문제가 됐다 이제 그 말씀 하셨는데 그게 아마 이제 몇몇 좀 센서티브한 그 공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직장은 아니, 전반적으로 말씀하시지 그렇죠. 않겠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이 참여정부 당시에 좀 무리한 코드 인사로 좀 몇 분 정치적으로 임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국정 철학이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 사실 재신임을 묻는 게 좋습니다. 국정 철학이 다른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현 정부는 이제 작은 정부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약 큰 정부 작은 시장이다. 또 현 정부는 좀 보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는 진보적인 정책을 취했는데 그러면 지난 정부 국정 철학에 동의하신 분이 작년에 11월, 12월에 이제 갑자기 임명이 됐는데 그 자리 가만히 계속 있는 게 좋겠습니까? 가능하면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양식이 있다면은 재신임을 묻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오케이. 당신 뭐 우리하고 같이 일할 만하다 그러면 계속 하는 것이죠. 근데 몇몇 분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하지 않고 그냥 법 절차라는 장막 뒤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현 정부로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한 인사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반론 얘기하겠는데요. 이 참여정부 시절에도 물론 낙하산 인사가 있었고요.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거보다 좀 더하죠. 그런데 문제는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참여정부 시절에는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을 나가라고 그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러 내쫓은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무자비하게 다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그만두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법률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17대 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이것이 한나라당이 주장을 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 경영 확보, 경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발의를 해가지고 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독립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이사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그 쫓아내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이 건강보험 평가원 그 임명되셔갖고 자전적으로 그만두신 분 하나 예를 들었지만은요.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콤 한국증권전산에 임명된 정현태 사장의 경우에 이분도 스스로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사람을 사장으로 앉혔을 경우에 이 코스콤의 등록 자체가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게 무자비한 인사를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것인지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용보증기금은 이명박 캠프의 대구 지역 선대위원장 임명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선대위원장을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이 뭐 예를 들면 너무 많아서 제가 시간 관계상 저도 예를 들면 너무 많은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이거 가지고 제가 이게 본질은 아닌데 이게 저 낙하산 인사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얘기가 참 쑥스러운 얘기인데. 쑥스러운 얘기인데. 이 얘기는 좀 마무리해 주시죠. 제가 좀 마무리 드릴게요. 이게 참 이런 게 본질적인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말꼬리 잡긴 참 싫은데요. 참여정부 때도 사실은 그 KBS 사장 같은 거는 금방 갈았지 않습니까? 갈았고, 이게 그게 되면 또 이제 현 정부부터 KBS 사장은 또 들어오게 되는데, 현 참여정부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06년 10월 24일까지 140명의 이제 그 낙하산 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다양합니다. 당뇨라든지 청와대 출신 뭐 진노 386, 총선 낙선자 등등,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입니다.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예를 들려면 한이 없어요. 근데 현 정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현 정부가 이제 측근들을 내려보내지 않았다고 제가 부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7월 23일까지 84명을 공기업 CEO로 신규 임명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면면을 보면은 지난 정부 때 공무원인 36명이었는데 그 직장에 29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정치인이 10명이었는데 3명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전문 직군, 기업이나 금융인, 교수, 연구분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낙하산 인사가 전혀 없은 건 아니고 있었지만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낙하산 인사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요 얘기는 꼭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이 1,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사실은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좀 피해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달 이제 곧 있을 3차 방안은 어떤 것일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 3차 방안이 사실상 뭐 정부 쪽에서 표현한 하드웨어적인 마지막 발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통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해하고, 그 내용 여부에 따라서 정부가 목표하는 공기업 선진화의 성패가 달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공기업 개혁의 몸통으로 추측이 되는 이 3차 방안, 그 실체는 무엇일지 혹시 나성민 의원이 좀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아직 사실 솔직히 말해서 실체를 아직 뭐 모르고 있습니다. 20여 개 기업에 대한 얘기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100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남은 게 한 20여 개면 20개 정도입니다. 근데 뭐 대강 방향은 이렇죠. 아직까지 이제 그 경쟁 여건이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 기관, 논란이 있는 기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민영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업들을 당장 올해 내년에 민영화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업들을 민영화 대상으로 한번 협의를 하고 거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기업들이 몇 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기업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뭐 듣긴 들었지만 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은 민영화를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시고, 또 이쪽에 좀 보수에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민영화냐, 이게 무슨 공기업 계획이냐, 이 정도 해가지고 말이야 무늬만 민영화지 이렇게 또 비판하시거든요. 양쪽에서 비판하십니다.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3차에서 우리가 조금 민영화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워낙 논란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경쟁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공기업으로 계속 존속할 필요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 아마 그런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 두 분의 말씀은 이 해야 될 대상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두 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3차 때는 어떤 기업들을 해야 된다고,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시는지 양 교수께서 먼저 말씀하실래요? 아마 대상 선정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공기업 민영화 이제 적정하냐 하는 거는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적정하다는 전제하에서 적정한 기업을 두고 얘기한다면
민영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저는 정부가 좀 잘못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 나성린 의원께서 아까 그 정부가 단계적으로 개혁하는 거를 민영화하는 거를 개혁하는 거를 지금 추진했다. 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지금 단계적 개혁이 아니고 단계적 발표일 뿐입니다. 민영화 대상도 지금까지 발표된 게 지난번에 27개, 이번에 1개, 그렇죠? 네. 28개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중에서 산업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그러면 산업은행만 해도 자산이 144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들, 그 공적 자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우리의 현재 자본시장에서 과연 그걸 흡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그걸 살 수 있는가 하는 차원으로 가면 대안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제대로 꼭 민영화를 해야 될 기업 대상을 대표적인 경우를 선정을 해서 그걸 성공적으로 제대로 민영화를 하고 나면 국민들이 훨씬 더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발표는 단계적으로 하지만 지금 나온 것들이 과연 정부가 지금 발표한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가 들어요. 그러면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과연 누구겠는가? 살 수 있는 기업이. 그거는 결국은 거대 기업, 자금 동원력이 있는 거대 기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나마도 거대 기업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그 기업들이 순환 출자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출자 총액제 풀겠다는 거예요. 금융산업, 은행권 진출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금산분리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래 민영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국민 경제의 건강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부작용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상당히 부작용이 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교수. 아무리 이 보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좋다고 해서 하루 저녁에 한 2달 먹을 걸 한꺼번에 먹으면 돌아가시겠죠.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민영화를 하는 게 아주 슬기롭게 차근차근히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시간적으로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향을 이제 제대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시작이다. 근데 뭐 정치적인 요건 뭐 여러 가지 지금 저는 좀 보면 참 지난 참여정부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 주공, 토공 영원히 통합 못하게 아예 하나는 경상도 하나는 전라도로 보내놓고 신보 기보도 보면은 또 이렇게 부산, 대구로 갈라놓고 말이죠. 완전히 그냥 대못을 박아갖고 그걸 지금 하려고 덤비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냥 지역 싸움을 하는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참 어째 해도 너무했다. 정말 이렇게 이 공기업을 갖다가 무슨 뭐 떡국을 나눠주듯이 말이지 지역에 그렇게 해놓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거에서 좀 이제는 정말 방향을 잡아갖고 이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지속적으로 객관적인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지금 이것만 여기 있는 것만 다가 아니고 이제는 저 시작이라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부 기관 중에서도 민영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방 공기업도 해야 되고 그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죠.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은 다 공기업이겠죠. 예. 그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는 다 공기업이겠죠. 공기업이 주인 없는데 그 뭐 경영효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대충 봉급받고 조용조용하게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공기업의 효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공기업의 주인을 찾아주자는 건데 이제 보면은요 항상 우리 논리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외국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안 된다. 결국은 정부가 계속 잡고 있겠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또 이 제한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핑계를 자꾸 대갖고 온 게 그만큼 우리만큼 이때까지 금융기관 정부가 그렇게 감싸고 있다가 전부 정말 부실화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께 묻겠습니다. 이번
다가올 예정돼 있는 3차 네.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일단 그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서 지금 잘 키워진 기업들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최 교수님께서 주공토공 문제와 기술신보 신용보증기금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 시절에 주공과 토공을 공기업을 개혁하려고 했었죠. 이걸 통합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공과 토공의 그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서 4차례의 타당성 검토가 있었고요. 한나라당이 이 당시에 주공과 토공 절대로 통폐합하면 안 된다고 아주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기술 신보가 지금 부산에 가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싸우게 만든다는 건데 기술 신보가 부산에 가 있는 것도 이게 한나라당 때문에 기술 신보가 부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그 논리적으로 좀 일관성이 없는 부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기술 신보와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구로을 지역인데요. 구로을 지역에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그 구로 디지털 단지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술을 담보로 해서 크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신용을 해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이 단순한 대출이 아니고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다시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신용보증은 그냥 은행과 비슷한 그 경영을 얼만큼 잘했느냐의 잣대를 가지고 돈을 떼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구로 디지털 단지의 기술을 담보로 한 중소기업들은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이 기술신보가 신용보증기금과 합쳐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청원서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이 국회에 청원 내달라고 사인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가져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3차 에서 발표될 것의 가장 그 핵심이 이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문제와 기술신보와 신용보증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두 문제는 첫째, 주공과 토공은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하려고 했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관성 없는 그런 정책을 피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신보와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문제는 좀 더 정교한 차원에서 전문화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지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통폐합해가지고 커다란 덩어리로 만든다? 이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나 교수님께서 아까 저희가 이제 공공성이 있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인천공항의 그 경쟁자가 상해일 수도 있고 뭐 나리따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한국의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정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왜냐면 제가 인천공항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갖고 나리다 공항 가서 비행기 탈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인천공항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경쟁의 상대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조금 문제가 반론을 들어야 될 시간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인천공항 경우는 한국의 소비자들도 경영을 나쁘게 하면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주차 이야기하셨는데 주차료 너무 올리면 차 안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게 경영을 잘 하지 않으면 한국 소비자들도 외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형태로보다는 민영화 형태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주공토공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국회에 안 있어서 사실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우선 지금 박 의원님께서 그때 한나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하셨으니까 찬성하시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이번에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응? 주공 토공 통과시키도록 하고 그 당시에 뭐 통과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2003년 초인데요. 이거를 이제 열린우리당에서 이제 하려고 좀 짧게 정리해 주시면. 그 보고서를 아마 작성하라고 했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이게 좀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신도시라든지 뭐 100만 원 국민대 주택 해가지고 이 주공의 역할이 좀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 보고서 나오니까 양당이 다 이게 이제 워낙 노조가 이제 세게 나오니까 양당이 다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양당이 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하죠. 들을까요? 예,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네 분께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그렇다고 생각되는 얘기는 이제 공기업 개혁이 계속 진행이 될 테고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3차 발표가 이제 곧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그리고 정치권에서 해야 할 바가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그런 얘기들을 마무리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 교수께서 해주실까요? 네. 짤막하게. 공기업 개혁은 추진 주체인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대로 추진하려면. 그리고 그 과정이 국민들의 보기에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국민들의 그 내용이 상상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다만 대상 부분에서는 좀 무리하다 하는 부분들이 아까 인천국제공항 지적됐고요. 산업은행도 사실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 교수. 예. 일단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부문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방향은 이렇게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사실은 예산 낭비, 우리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분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의 그 민영화나 이 효율을 하더라도 지표로서 예산이 얼마나 절약이 되고 하는 그런 거를 좀 분명하게, 그냥 우리가 숫자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규모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줄고 하는 그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공공부문의 그 효율성을 높인다 하는 게 공기업 개혁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의 서비스, 행정 서비스가 좋아져야 됩니다. 이게 양적으로 줄이는 거 못지않게 질적으로 국민을 정말 섬기고, 동사무소 가도 좀 인사도 요즘 많이 서비스 좋아졌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외에도 불친절한 그러한 그 공공기관이 좀 공무원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국민들한테.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공기업 개혁하는데 정부 주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보면서 정말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꼭 남겨둬야 될 거, 꼭 해야 될 거, 이런 걸 하는 게 좀 객관성을 가지고 중립성을 가지고 심사하는 그런 기관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좀 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서, 그래야지만 이 민간 주도의 경제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복권 당첨자 발표하듯이 그렇게 밀실에서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공기업 특위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강만수 재경부 장관의 답변이 다르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답변이 다릅니다. 또 이 공기업 민영화 그 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으로 있는 오연천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언제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여기 나 의원님도 모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아는 사람은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숨어서 밀실 작업을 해갖고 이걸 던져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이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아까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지만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진행 과정이 좀 더 투명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겨지고요. 네. 특히 공기업 민영화를 빌미로 해서 공기업 사유화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정말로 국민과 야당의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되는 일이고, 이 공기업 민영화가 어떤 특정인 특권층에게 신이 내린 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저지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성진 의원. 네,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는 이 신의 직장을 국민의 직장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양 교수님이나 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투명하고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당에서 미력하나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공기업 계획에 대해서 괴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괴담에 현혹되지 마시고 좀 정부의 공기업 그 추진 과정을 좀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기업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양쪽의 얘기를
네 분 패널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토론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기업에 대한 개혁, 구조조정은 사실 오래전부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많이 바뀌었죠. 10년 전 외환위기 그 당시에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5년 후에는 혁신 이렇게 내세웠고, 지금은 선진화 이렇게 이름은 다르지만은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 그것은 뭐 정치권이건 국민이건 모두 다 느끼는 것인데, 그 방법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문제고, 오늘 토론도 그 문제를 짚어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공기업 개혁 모두가 잘 됐으면 바라는 것인데, 모자란 점이 있다면 그 부분 보완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